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이번 자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10Q 분기보고서 내 디테일만 따로 정리한 심화편입니다. 이번 분기에는 GPM을 둘러싼 4가지 포인트와 수출 관련 디테일 및 H20 매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분기보고서를 체크하면서 매 분기마다 실적 발표에서 나오지 않는 디테일들을 살펴보곤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10Q 분기보고서를 통해서 직접 고객인 다이렉트 커스터머와 간접 고객인 인다이렉트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객은 직접 엔비디아에서 GPU 및 네트워킹 칩들을 구매하는 고객이며 보드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서버 제조업체나 시스템 통합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위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간접 고객은 위에 직접 고객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소비자 인터넷 기업, 각종 엔터프라이즈나 공공기관 및 정부라고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실질적인 최종 고객이고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간접 고객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컴퓨팅이 필요하다고 가정하고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구매의 주문 흐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 제조기업인 폭스콘과 퀀타컴퓨터, 슈퍼마이크로와 델 등에게 주문을 넣게 되면 GPU 생산기업인 엔비디아가 서버 ODM 및 OEM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엔비디아는 TSMC에게 칩을 주문한 뒤 이를 모듈과 보드 형태로 가공하는 폭스콘과 위스트론으로 가도록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수요 흐름이 아닌 공급의 흐름으로 보자면 TSMC가 칩을 만들게 되면 이를 받아서 폭스콘과 위스트론이 GPU 모듈과 베이스보드를 생산하게 되고 GPU 프로덕트를 받게 된 엔비디아가 서버와 렉을 조립하는 폭스콘, 퀀타컴퓨터, 슈퍼마이크로, 델 등에게 전달하게 되면 이들이 최종 수요자인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보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각 서버들을 받아서 수천 수만 개의 서버를 하나로 엮어서 온라인시키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객인 델은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최종 고객 기업, 즉 간접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직접 고객이자 기업들의 AI 서버 주문을 받고 있는 서버 OEM인 델은 실제 고객들의 AI 수요를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코멘트를 해주곤 합니다. 이번 델의 실적 발표를 짧게 살펴보자면 엔비디아의 블랙웰 서버 주문을 원하는 수요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주문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었지만 그것보다 두드러졌던 건 파이프라인의 규모 증가분이었습니다. 직전 분기에 최소 3배 이상의 멀티플을 가진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는 QoQ 50%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대략 16에서 17빌리언 가까운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델의 실적 발표는 AI 서버를 알기 위한 차원에서 보는 이유가 가장 큰데 그 외에 델의 펀더멘탈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AI 매출은 현재 12% 정도이고 나머지 88%의 매출이 AI가 아닌 레거시, 즉 대부분이 PC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델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호퍼에 대한 주문이 블랙웰로 옮겨짐에 따라 단기적인 호퍼 수요가 줄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왜 델의 주요 고객인 네오클라우드는 주문을 이렇게 옮겼는지에 대한 디테일은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그리고 이번 3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퍼와 블랙웰의 아키텍처 전환 과정에서의 마진율 하락입니다. 크게 엔비디아의 GPM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호퍼와 블랙웰 전환에 따른 수율이 낮은 블랙웰 제품들로 인해서 GPM이 낮아지는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수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1분기까지는 GPM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내년 2분기부터는 GPM이 QoQ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5년 하반기에는 74%에서 76%, 즉 70% 중반의 GPM으로 돌아온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랙웰 자체의 GPM이 H100에 비해서는 낮은데 GPM 기준 1-2%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H100이 85% 정도로 보고 있고 H200은 80% 초반대, B200도 80% 초반대이며 H20은 70%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GPM이 가장 낮은 H20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진율 하락에 조금 더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부터는 전사 GPM이 H20의 마진율보다 같거나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H20이라도 더 많이 팔수록 더 좋은 상태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퍼와 블랙웰 전환 과정에서 에어포켓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H20을 통해 이러한 일부 에어포켓을 보완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가장 중요한 블랙웰 수요
수요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델의 파이프라인이 QoQ 50% 성장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네트워킹에서는 GPU보다 마진율이 높은 인피니밴드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 네트워킹에서는 이더넷 제품인 스펙트럼 X를 계속해서 늘림에 따라 일부 보완하고 있는데요. 향후 네트워킹 매출은 GB200 NVL 제품의 판매가 늘게 되면 다시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챙겨볼 것은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 계약 규모도 함께 늘어나는 게 정상적입니다.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 주문을 늘리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에 맞춰서 전체의 공급망 내 기업들, TSMC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에게 구매 약정 금액도 늘리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구매 약정이라고 하며 장기 공급 계약을 포함해서 엔비디아의 GPU 제조에 사용되는 이런 부품들을 구매하려는 엔비디아의 의지를 반영한 규모로 10Q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퍼에서 블랙웰로 전환함에 따라 워낙 많은 부품의 생산을 한 번에 늘리다 보니 재고와 장기 공급 캐파 구매 계약도 1분기에 18.8빌리언에서 2분기에 27.8빌리언으로 굉장히 크게 늘었었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계약 규모가 늘은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블랙웰 램프업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출 규제에 대한 디테일을 살펴봤습니다. 2분기에 비해서 3분기에 블랙웰과 관련된 몇 가지 수출 규제의 디테일들이 추가됐습니다. 바뀐 부분들을 크게 보자면 모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의 수출 제품이던 A100과 A800 그리고 RTX 4090 여기까지 앞에 열거한 제품들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제품들도 모두 해당된다는 내용을 붙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제품인 블랙웰이 추가되기 시작함에 따라 GB200 NVL72와 36, B200까지도 라이선스 대상에 포함됨을 확인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9월 21일 날 중국산 커넥티드카 기술 규제 이후 미국 정부의 해석 여하에 따라 현재 중국향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판매될 거라고 예상하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인 오린과 토르 등이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짚었습니다. 해당 규제 조항 자체의 특성상 향후 중국 기술을 사용하거나 중국에서 제조된 제품들 전반에 대한 수출 규제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공시를 통해서 짚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엔비디아의 고객들의 지역별 매출 비중에 대한 디테일을 살펴봤습니다. 직접 고객과 간접 고객을 나누지 않고 엔비디아의 전체 고객들의 지역별 매출 구분인데요. 이거는 전체 매출 내에서 미국 매출만 구분한 값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했던 건 중국향 매출이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수출 규제가 작년에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2023년 4분기부터 중국 데이터 센터향 매출 비중이 크게 줄었었습니다. 전사 대비해서 매출 비중은 2024년 3분기에 22%에서 4분기 7%로 15% 가까이 급락하면서 줄었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초부터 H20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번 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매출 비중은 15%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는 QoQ로 47% 성장한 모습을 보였고 3분기에는 48%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H22, 2분기와 3분기 동안 기여한 바가 크며 4분기에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것은 실적 발표 이후에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모건 스탠리는 첫 번째로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가 호퍼에서 블랙웰로의 전환기 특징을 잘 보여준 분기임을 강조했습니다. 블랙웰의 TCO가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총 소요 비용, 즉 정해진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4년에서 5년 동안, 내구연한 동안 총 낼 수 있는 컴퓨팅의 규모가 워낙에 훌륭하기 때문에 수요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호퍼 GPU 또한 H200의 램프업이 진행됨에 따라 H100의 수요가 H200으로 넘겨가고 있죠. 더 좋은 제품이 TCO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워낙에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당장 쓸 H100 및 H200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을 뿐, 기업들은 가장 TCO가 좋은 GB200 NVL72와 36을 구매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웰 공급 병목은 2025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모건 스탠리가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젠슨왕은 현재 블랙웰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세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블랙웰 수요를 말하면서 미친 수준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매출로 얼마나 연결시키느냐는 공급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시 공급망이 중요해졌는데, 모건 스탠리는 최근에 블랙웰 공급망의 복잡성이 호퍼에 비해선 훨씬 높기 때문에 코어스나 HBM3 캐파 같은 것으로 결정되진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GB200 NVL72에서 나왔던 과열 이슈는 엔비디아의 칩에서 생긴 문제나
엔비디아의 설계에 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렉과 시스템 기업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분기에 생각보다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호퍼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더 좋았다는 점이었습니다. H백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H200과 블랙엘 수요로 옮겨가고 있어서 H200의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경영진도 4분기에 H200의 공급량이 크게 늘는 만큼 호퍼의 판매량이 QoQ 기준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3분기 엔비디아 CFO의 발언을 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보자면 H200의 수요가 좋기 때문에 4분기에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분기의 경영진은 엔비디아의 GPM이 내년 1분기까지 낮아졌다가 2분기부터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올라온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지금까지의 주된 GPM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한 2분기 당시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블랙웰 램프업 속도가 더 빠르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율 개선의 속도가 좋아지면 GPM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시성이 직전 분기에 비해서 더 높아졌고 예상보다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외에 골드만삭스 코멘트의 디테일과 애널리스트 올해와 내년의 엔비디아 EPS 추정치 변화는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컨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이번 주간 자료는 엔비디아의 자리를 뺏으려 노력하는 스타트업인 그록과 세레브레스가 하고 있는 벤치마크상 눈속임과 새로운 대형 네오클라우드 기업인 네비우스 그룹에 대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오픈AI의 GPT-4.5와 구글의 제미나이 간의 LMM 선두 경쟁이 심화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미나이2에 대한 힌트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플루언스 에너지의 실적 발표 자료였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의 3분기를 요약하자면 다시 한번 중요해진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전 자본에 대한 계획을 밝혔고 동시에 내년 가이던스로 YOY 33%에서 63%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 내년의 매출 비중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보게 된다면 울퉁불퉁함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이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흔들리지 않은 포인트인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델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의 3분기 실적을 요약한다면 3개월 동안 달라진 것들이라고 평할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PC와 블랙웰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델은 매분기에 AI와 논AI의 업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챙겨보는 게 중요하곤 합니다. 지난 분기에 AI 파이프라인이 매우 크게 늘었는데 그 규모에서 다시 한번 QoQ 50% 매우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네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10Q 내의 디테일만 따로 정리한 심화편이었습니다. 이번 분기에 델이 실적 발표에서 얘기했던 고객들의 주문 전환과 네오클라우드의 8월, 9월 H100 20%에서 30% 가격 인하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 매출과 EPS 추정치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 속 생성형 AI 시리즈입니다. AI 사이클은 기업들이 AI 투자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한계 지점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큰 흐름에서 보자면 이들 사이에서는 20년 만에 찾아온 생산성 향상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100명의 CXO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해봤고 이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AI와 AI 사이클의 미래를 살펴볼 수 있었던 자료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